혼례하러 오는 년이 등에 애를 업고 들어와. 이게 집안 망신이지 혼례냐? 아주 추운 어느 겨울밤 새색 씨는 등에 제 동생을 업고 심찬봉댁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고 밤만 축내는 짐덩이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눈 내리던 날, 그 아이가 갑자기 버려진 산자락 한 곳을 가리키며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빛이 바뀔 만큼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과연 그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 이후 남매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청화현에는 눈이 내리면 유난히 더 적막해지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는 넓었으나 그 위를 오가는 발소리에는 늘 궁색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겉은 참봉댁인데 속은 빈 쌀독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이 바로 심참봉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끝처럼 살갗을 저몄고 눈은 사람 눈썹에도 얼음 수염을 달게 만들 만큼 매서웠습니다. 그런 날 꽃장식도 없는 남루한 가마 하나가 심참봉댁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새 색시 하나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이 겨우 18쯤 되었을까요? 새 색시의 이름은 오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은 오김의 등을 향해 쏠렸습니다. 오김의 등에 작은 아이 하나가 엎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4살 남짓, 귀는 크고 눈은 유난히 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저것은 또 무엇이냐? 안채 마루 끝에서 허씨 부인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자 심참봉의 부인이며 실질적으로 집안의 살림과 사람 목숨줄을 쥔 여인이었습니다. 오김은 얼어붙은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소녀의 아우이옵니다. 이름은 만복이라 하옵니다. 혼례하러 오는 년이 등에 애를 업고 들어와. 이게 집안 망신이지 혼례냐? 말은 그리했으나 사실 허씨 부인도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김과 만복은 원래 청화현 박산골에서 살던 남매였습니다. 봄에는 물난리가 나고 여름에는 역병이 돌아 부모가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피부칠하곤 어린 남매 둘뿐이었는데 외삼촌은 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다며 오김을 혼처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참봉댁 역시 내리막길이었으나 체면상 며느리는 들여야 했고 사정 급한 가난한 처녀는 그 집에 값싸게 들여오기 좋았습니다. 다만 오김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우 만복만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김은 혼례보다 거래에 가까운 예식을 치르고 심참봉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만복은 사람이 아니라 짐짝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첫날부터 아이를 방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애 울음이 지분을 흐린다 하여 외양간 옆 헛방에 재를 깔아 눕히게 했고 오김이 밥상에서 한 숟갈 더 뜨려 하면 먹는 입이 둘이니 쌀독이 우는구나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남편 심도윤은 23세 선비였으나 글보다 허세가 많고 기계보다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랑채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요란하게 냈고 밤에는 주막에서 막걸리 냄새를 묻혀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었고 아내 앞에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이를 방 구석에라도 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깥 추위가 너무 매섭습니다. 그러면 심도윤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심기를 긁지 마오. 때가 지나면 나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곧 집안의 미운털이 되었습니다. 아이 손이 닿는 곳마다 허씨 부인은 불길하다고 했고 아이가 기침만 해도 집안에 살이 낀다고 했습니다. 오김은 낮에는 부엌과 장독대와 우물가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헛방에서 동생을 품에 안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그 재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오김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졌고 발 뒤꿈치는 터졌으며 품 안의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자 만복이 작은 손으로 누이의 발을 더듬더니 품에서 밤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낮에 어디선가 얻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누이, 이거 먹어요. 달아요. 오김은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겨우 밤 한 알도 아까워했는데 4살짜리 동생은 그 유일한 것을 누나에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김은 그 밤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처음 헛방에 누워 누나 품을 찾던 만복은 어느새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물동이를 옮기고 저녁이면 사랑채 밖에서 심도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인들 사이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그를 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걸 알아챈 것은 98 영감이었습니다. 98 영감은 원래 그릇 굽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가에 바치는 사발도 만들어 보았으나 손목을 다친 뒤로는 이 집 뒤실을 보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98 영감이 장작더미 뒤를 지나는데 만복이 마른 회초리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천자문의 글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흉내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흐름과 짜임이 반듯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찌 알았느냐? 만복은 화들짝 놀라 흙을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누가 가르쳤느냐 물었다. 만복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서방님이 책 읽으실 적 그 소리를 외웠사옵니다. 98 영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결에 새어나오는 소리만으로 그를 익혔다니 그건 보통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98 영감은 몰래 만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버려진 종이 쪼가리를 가져다 주고 깨진 먹과 짧은 붓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만복은 그것들을 보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심찬봉댁은 곡식값 정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장터의 최객주가 벼 무게를 속여 치려 했던 것입니다. 허씨 부인과 심도윤은 글은 읽었으나 세매는 어두웠고 체면 때문에 모른 척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곡식을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2섬이라 하셨는데 저 무게로는 9섬 반도 안 되옵니다. 모두가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새끼가 셈을 안다 하네. 만복은 섬수와 수분, 말수를 짚어가며 왜 속임수인지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어린아이답지 않게 분명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8 영감이 곧장 저울을 다시 달아보니 과연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허씨 부인은 손해를 막았으면서도 만복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이런 셈을 한다는 사실이 기특하기보다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재능을 보면 감탄보다 불안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심찬봉댁에는 망조가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도윤은 과거 길에 오른다며 돈을 끌어다 썼고 실제로는 주막을 들락거렸습니다. 허씨 부인은 몰락한 집안 체면을 붙든답시고 잔치를 내고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체면은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버틸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오래 묵혀둔 땅들이 문제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을 뒷산 자락의 메마른 언덕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죽은 재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면 물빛이 희멀겋게 흐르고 여름에는 풀이 성하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유독 한쪽 눈이 빨리 녹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삭은 땅이라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복은 종종 그 언덕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비 온 뒤 흘러내리는 흙의 색과 냄새를 오래 맡았고 손끝으로 문질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98 영감이 물었습니다. 얘야, 뭐가 그리 궁금하냐? 만복이 흰 가루 묻은 손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니옵니다. 손에 붙는 결이 다르옵니다. 98 영감은 그 흙을 보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이라면 저런 흙을 찾는 사람도 있었지. 허나 이제 그 가마도 끊긴 지 오래다. 가마요? 그래. 예전에는 이 고을에도 사기막이 있었다. 긴 그릇 굽는다고 뒷산 흙을 퍼 갔다더라. 허나 전쟁통에 끊기고 문서도 사람도 다 흩어졌지. 만복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사랑채 책더미 사이에서 우연히 굴러다니는 낡은 지리지, 조각. 98 영감이 버리지 못한 옛 가마 기록, 이런저런 부스러기를 모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겨울,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최객주가 집안 빈문서를 들고 관아, 아전을 앞세워 들이닥친 것입니다. 심찬봉댁은 이미 담보로 잡힌 논도, 밭도, 창고도 대부분 잃고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제야 눈에 불을 켰으나 늦었습니다. 안채의 장롱이며 녹그릇이며 쓸만한 세간이 줄줄이 딸려 나갔습니다. 심도윤은 얼굴빛이 누렇게 질려 주막 뒤에 숨었다 들켰고 사람들은 대문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망한 집안일수록 마지막으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약한 사람 하나를 골라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모는 것입니다. 허씨 부인은 인근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북을 두드리다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에 남의 복을 잡아먹는 입이 있구나. 피부치 아닌 아이 하나가 지분을 누르고 앉았어.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오김을 노려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저것 때문이다. 저것을 데리고 들어온 날부터 집안이 기울었다. 심도윤마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김,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는 수밖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른 데로 보낸다는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숯 굽는 집이나 머슴살이 하는 집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 팔려가면 다시는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날 밤 오김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누이 곁에서 조용히 누워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이, 나를 남의 집에 보내면 누이는 밥을 좀 더 먹게 되우? 오김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어린애가 제 운명보다 누이 밥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오김은 결심했습니다. 만복을 남의 집에 팔리게 하느니 차라리 둘이 도망치는 편이 낫다고 말입니다. 얼어붙은 장독대 뒤를 돌아 남매는 남루한 보퉁이 하나만 안고 뒷산 길로 올랐습니다. 눈은 종아리까지 차올랐고 숨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복은 언덕 아래쯤 오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이, 저리로 가야 하오. 아이가 가리킨 곳은 사람들이 죽은 재라 부르던 메마른 언덕이었습니다. 오김은 당황했습니다. 거긴 갈 곳이 못 된다. 사람도 안 오는 데다 땅도 죽었다 하지 않느냐. 만복은 품에서 낡은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심찬봉댁 사랑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옛 문서 조각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사기막, 백토, 산자락 같은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이, 저 땅은 죽은 땅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뿐이옵니다. 비운 뒤 물빛이 희고
눈이 먼저 녹고 손에 붙는 흙이 다르옵니다. 영감님 말씀이 맞다면 저 아래엔 흰 흙줄이 있사옵니다. 오김은 그게 무슨 큰 의미인지 다 알 수는 없었으나 만복의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최객주의 하인들과 집안 남정네 둘이 남매를 쫓아온 것입니다. 거기 서라. 집안 문서 훔쳐 달아난 도둑년, 도둑놈. 오김은 본능적으로 만복을 뒤로 감쌌습니다. 남정네 하나가 손을 뻗어 문서 조각을 빼앗으려 하자 만복은 악착같이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인은 아이를 밀쳐 눈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만복의 손등이 날카로운 돌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김에게서 짐승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새끼냐? 아이를 왜 치느냐? 남정네들은 비웃으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도둑질했으면 맞아야지. 그때 만복이 피 묻은 손으로 땅을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거기 밟지 마시오. 뭐, 그 아래가 비었사옵니다. 눈 녹은 자리가 선줄처럼 이어졌지 않소. 더 밟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남정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내가 발로 눈을 걷어차며 만복 쪽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덕 위 얇게 언 땅이 우드득하고 갈라지더니 흙과 눈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너진 땅 속에서는 놀랍게도 누런 흙이 아니라 우윳빛이 감도는 하얀 흙결이 길게 드러났습니다. 미세한 흙가루가 바람에 날렸고 만복의 피가 떨어진 자리 옆으로는 희끗한 물줄기까지 스며 나왔습니다. 98 영감이 뒤늦게 숨을 몰아쉬며 올라왔습니다. 그는 드러난 흙을 움켜쥐더니 손 안에서 비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토다! 이건 그냥 흙이 아니야! 그릇 굽는 흰 흙이야! 남정네들이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죽은 땅이라 우습게 보던 곳에서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으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선대 심참봉댁 가마터 문서 조각이 여기 있사옵니다. 허나 빈 문서로 다른 논밭을 넘길 적에도 이 언덕은 썩은 땅이라 하여 아무도 감 매기지 않았사옵니다. 버린 땅이었지 팔린 땅은 아니옵니다. 관아에 가서 따져보시면 알 것이오. 최객주는 곧장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 말을 어찌 믿느냐? 땅은 원래 심참봉대 것이니 빚 갚는 데 써야지. 그러나 그때 98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네. 이 땅은 예전 사기막터와 이어진 자리요. 값없다며 집안에서도 내버려 둔 곳이었네. 그동안 눈여겨본 이는 저 아이뿐이었지. 결국 일은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청화현 현감 윤지연은 원래 말수가 적은 인물이었으나 헛소리와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뒷산에 올라와 흙을 살폈고 인근 도공까지 불러 시험 굽기를 시켰습니다. 하루 뒤 작은 잔 하나가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빛깔은 맑은 달빛 같았고 손가락으로 퉁기자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윤 현감은 잔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죽은 언덕인 줄 알았더니 고을 복덩이가 여기 묻혀 있었구나. 그리고는 장부를 뒤져 경계를 바로 잡게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도 그 언덕은 다른 담보 목록에 들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윤 현감은 오김 남매에게 정식으로 땅 소유를 인정해주고 대신 함부로 빼앗으려 든 자들에게는 엄한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최객주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고 허씨 부인은 자기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부터였습니다. 만복은 땅을 얻었다고
바로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98 영감과 상의하여 먼저 작은 가마를 다시 세웠습니다. 흰 흙을 함부로 퍼내지 않고 물기를 잡고 장작량을 계산하고 그릇 굽는 온도와 시간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총명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만복은 셈도 알고 글도 알고 사람 부리는 법도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밑바닥에서 굴러본 덕에 굴는 사람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오김은 처음으로 자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헛방 제 위가 아니라 벼트는 온돌방에서 말입니다. 98 영감은 가마의 큰어른이 되어 젊은 도공들을 가르쳤습니다. 만복은 백토가 나오는 땅둘레에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고 장터 상인들과 값을 흥정할 때도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화현의 작은 가마에서는 맑은 백자 사발과 단정한 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고을을 넘어 번져 나갔고 주막과 장터에서는 죽은 채에서 달빛 같은 그릇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마를 만복요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이름을 가마에 붙이는 것이 우습다 여긴 이들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복을 불러왔으니까요. 한편 심참봉댁은 더 기울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뒤늦게 오김을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더냐. 도윤이도 한때는 내 서방이었고. 그러나 오김은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간 날부터 며느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사옵니까? 제 아우는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사옵니까? 허씨 부인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도윤은 만복 앞에 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컸으니 내가 내 형님 격 아니냐. 만복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댁마당에서 자라긴 했으나 저를 키운 것은 누이의 등과 98 영감의 손과 제 두 발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심도윤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만복은 복을 얻고도 악독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구걸하듯 매달리는 옛 시댁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는 내주되 함부로 주인 행세는 못하게 했습니다. 또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가마 일을 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깨진 그릇이 아니라 멀쩡한 사발을 골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는 집일수록 사발부터 멀쩡해야 합니다. 만복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만복은 향교에 들어가 정식으로 글을 익혔고 나중에는 관아의 장부를 살피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 글자 하나로 사람 살림이 뒤집히는 세상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약한 자 편에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어릴 적부터 봐 온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마 마당에는 새로 만든 고운 가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김이 들어오던 그 남루한 가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따뜻한 가마였습니다.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문살에는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김이 의아한 얼굴로 묻자 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이, 예전엔 누이가 저를 업고 눈길을 건넜지요. 오늘은 제가 누이를 꽃가마에 모시고 장에 가겠사옵니다. 오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동생을 업고 남의 집 대문을 들어서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짐이라 했고 재앙이라 했고 밥 축내는 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자기 삶을 살려냈고 그 재앙이라던 아이가 집 하나가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그릇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오김은 가마에 오르기 전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보가. 예, 누이. 나는 그때도 내가 짐인 적이 없었다. 만복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한 것은 처음부터 귀하게 보이는 법이라고. 허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가장 귀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가장 큰 효는 잘난 말보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청화현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오래도록 수군거렸습니다. 밥만 축낸다던 아이가 장부와 가마를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나를 믿고 버틴 동생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제 손으로 구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겨울 언덕 속에도 흰 흙줄은 숨어 있고, 천한 자리에 눕혀진 아이 눈 속에도 세상을 일으킬 빛이 들 수 있는 법이니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